예, 안녕하세요. 예, 참새입니다. 오늘 할 책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늘 뭐라도 해서 올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로마의 이야기라는 책이거든요. 지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 예. 어, 이 책은 이제 거의 저의 인생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 책을 많이, 그때 이제 17살 때 이제 로만 이야기, 그전에도 제가 읽었는데 로만 이야기를 접하고 제가 이 책을 농담 아니고 한 20번 정도로 읽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만 읽은 게 아니고 20대 때까지 아마 차곡차곡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는 좀 큰 영향을 끼쳤던, 예,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 작가가 시우누 나나미라는 일본의 1937년생이거든요. 그게 거의 할머니인데, 지금 뭐 거의 70이 넘지 않겠습니까? 거의 할머니인데, 80살 거의 다 됐나? 예. 이분은 이제 도쿄에서 태어나서 철학과를 졸업하고 1964년 이제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어떤 공식 교육기관도 적을 두지 않고 혼자서 공부를 했다. 예. 역사에 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음, 예, 계속 이제 읽어보면은 서양 문명의 모태인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의 역사 현장을 온몸으로 취재하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그는 기존의 관념을 파괴하는 도전적 역사 해석과 소설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필력으로 수많은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작품으로는 처녀작 르네상스의 여인들을 비롯 체사레 보르자 혹은 우아한 냉옥, 신의 대리인, 바다의 도시 이야기,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 로만 이야기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사랑의 연대기 같은 역사 소품과 남자들에게 사일런트 마이너리티 등 다수의 에세이가 있다. 현재 그는 필생의 작품이 될 로만 이야기 시리즈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 예, 지금 이 책이 되게 옛날 20대 제가 초반에 나왔던 책을 이제 그대로 읽은 건데, 지금 이제 10년이 훨씬 더 넘었으니까, 음, 이제 로만 이야기 집필은 끝이 났고, 이렇게 13부까지 해서 이제 끝이 났고, 어, 예, 지금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시던 분이라서, 그, 제 어렸을 10대 시절 저의 정체성을 좀 잡아준, 네, 그런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어,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작가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시오노나미가 쓴 10대 때 이제 쓴 책을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전쟁 3부작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랑 뭐 마키아벨리즘에 관련된 거, 그냥 체사레 보르자 호구는 근데 그것도 거기와 관련된 거고 로만 이야기부터 해서 근데 로만 이야기는 제가 한 6권 정도 읽다가 그 뒤에 부분은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저도 4권, 5권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 팍스 로마는 이후 시기부터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어, 이제 이 소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좀 크게 와닿았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당시에는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물론 뭐 책도 많이 읽었지만, 어, 일단 공부는 제가 안 했었거든요, 그때. 공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이상하게 공부를 딱 하려고 하면, 공황장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딱 하려고 하면, 공황장애가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책을 읽으면 또 정서적으로 좀 괜찮고 희한한, 그때 참 희한했어요. 그래서 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음, 일단 공부 빼고는 뭘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스타크래프트도 했었고, 그 다음에 농구, 그리고 당구 치는 거, 예, 이 정도 제가 취미가 있었어요. 근데, 어, 이게
하나같이 다 게임이고 이게 좀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때는 이제 다른 애들하고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남들보다는 조금씩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잘하는 애들은 많죠. 항상 그런 경쟁에 딱 사로잡힌 시기에 그 카이사르 책을 봤는데 이 사람은 어, 어떤 전쟁을 해서도 이제 다 승리를 하고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빠져들었던 것 같고, 음, 이제 카이사르 이 사람은 음, 기원 전에 이제 100년에서 44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이 더 넘은 사람이죠. 근데 자료가 되게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물론 뭐, 이게, 시오노 나나미가, 어, 이게 물론 정확한 출처를 바탕으로 했겠지만, 그게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소설이니까, 시오노 나나미 상상력으로 좀 많이 글을 적은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예. 어쨌든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거를, 뭔가 좀 자기 개발서처럼 읽었거든요. 어, 그래서, 나도 이제 카이사르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어린 마음이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100% 흡수를 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진짜 제가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이 사권 오건이 참 묘사된 카이사르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걸 좀 많이 느꼈는데 그 여기 이게 사권에서 카이사르에 대해 이게 총 500페이지 넘거든요. 근데 오건도 5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다 합치면 이게 총 페이지가 넘는데 그 방대한 양을 이제 최대한 자세하게 좀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카이사르 인물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순서로. 그래서 뭐 하나하나의 뭐 습관이나 카이사르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인물, 예. 심지어 이제 고대 역사의 그 고대 시 고대 시절에서 이제 총 다 틀어서 이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 그 클레오파트라라는 그 이집트의 여왕 아시죠? 이 그 여왕하고도 연인 관계였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로마의 정치가이고 장군이고 뭐 작가이기도 하고 또 뭐 그 달력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공성병기 같은 것도 만들고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뭐 많은 걸 만들거든요. 엄청나게 창의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해서 이제 처음에는 로마 공화정이었거든요. 이게 정치 형태가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대표자를 뽑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건데 그걸 바꿨어요. 황제 정치로. 그러니까 자기가 거의 황제의 어떤 권력을 다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 자기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한테 물려주고 그 사람이 이제 초대 황제가 되는 건데 그 우리가 아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팍스 노마라로 이렇게 물려받게 되는데 어쨌든 그냥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거에서 제가 처음에는 좀 매료가 됐는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이 사람을 살펴보니까 음, 제가 삶의 멘토로 삼을 만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일단은 제가 한번 책을 한번 읽어 드릴 건데 책이 이제 처음에 카이사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니까 그가 썼던 그가 말을 했던 연설문이 있거든요. 이게 자료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연설문을 보면은 이제 카이사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요. 일단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음,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청소년기 때는
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몰라요. 제가 이제 체격이 좀 왜소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좀 합리적이어야 된다.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람이 울렸네요. 예, 그래가지고, 어, 좀 이성을 좀 중시하고, 감정적인 것을 좀 배제해야 되겠다라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게 남들 앞에서 막 그렇게 감정을 다 드러내 놓을 만큼 그렇게 막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항상 눈치를 좀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이렇게 카이사르처럼 멋진 사람이 되려면은 뭔가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행동하고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꿈이 되게 커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카이사르처럼 합리적이고 음, 그런 멋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예. 어쨌든 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연설문을 읽어드릴 건데, 예,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당시에 카틸리나라는 사람이 역모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당들을 잡았어요. 그걸 이제 처벌하는 과정에서 이제 카이사르가 어, 모두 다 사형을 시키자고 하니까 그거는 너무 세다 처우가. 그래서 이제 모여있던 지금의 국회 같은 개념이죠. 거기서 원로원 의원들한테 이제 가해사라고 했던 말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전문을 좀 길긴 해도 한번 예, 들어보실게요. 예. 원로원 의원 여러분,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이지만 의심스러운 일을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증오나 우정, 분노, 자비 같은 감정은 일단 잊어버리는 것이 정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베일에 가려진 진실을 확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것이 한때나마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공동체에 이롭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성의 무게를 두면 두뇌가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지배하게 되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감성이고 이성이 끼어들 여지는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군주와 많은 민족이 분노나 자비에 사로잡힌 나머지 멸망했습니다. 그보다도 내가 기쁨과 긍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한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 아닌가에 따라 매사를 결정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전쟁 당시의 페르세우스 왕에 대해서도 번영하고 있던 로도스 섬의 반항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기준으로 처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차례나 걸친 포에니 전쟁에서도 우리 조상들의 대처 방식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르타고인들은 조약을 자주 위반했지만 극형을 당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지금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대처 방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렌툴루스를 비롯한 자들의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도 증오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명예에 대한 긍지로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들의 행위에 타당한 형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들의 죄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무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야말로 기존의 법률 테두리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발언하신 분들은 신중하게 말을 골라 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이 직면해 있는 위험을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의 잔혹함, 패배자의 운명, 납치당할 처녀나 소년들, 어머니 품에서 납치당할 젖먹이들, 승자의 변덕에 먹이가 될 부녀자들, 보물을 강탈당한 신전들, 요컨대 무기와 피와 눈물밖에 없는 상황을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음모를 더욱 증오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
그들이 저지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태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기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은 자신의 언행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의원 여러분, 모든 인간이 언행의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밑바닥에 살고 있는 천민이라면 분노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것도 용납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 상층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행동의 자유는 제한됩니다. 지나치게 친절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미워해도 안 되며 무엇보다도 증오의 눈이 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는 보통 사람의 성질은 권력자의 경우에는 오만이 되고 잔혹함이 되는 법입니다. 의원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형벌은 당사자가 저지른 죄에 비해 좀 가벼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야 이것을 깨닫게 마련입니다. 형벌에 관해 논의할 때 사람들은 흔히 죄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형벌 자체가 무거우냐 가벼우냐 하는 것밖에는 생각지 않게 됩니다. 재능이 뛰어나고 가치 있는 인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실라누스의 견해가 애국 충정에서 나온 것임은 나도 의심치 않습니다. 증오의 눈이 멀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력한 의견이라는 것도 의심치 않습니다. 나 자신도 그의 공평무사한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견해가 잔혹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불쌍한 자들에게 어떻게 잔혹해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잔혹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그의 견해가 국법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라누스 차기 집정관, 물론 당신은 이번 사건이 국가 전체에 공포를 주었을 만큼 큰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런 극형을 요구했겠지요. 그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불안을 토해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현직 집정관의 과감한 조치 덕분에 설령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해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미 끝났으니까 말입니다. 형벌에 관한 내 생각을 말씀드리면 눈물과 불행 속에서 당하는 죽음은 형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자가 맛보는 온갖 비참함을 경험하지만 일단 죽어버리면 기쁨도 없는 대신 고통도 사라지니까요. 실라누스, 당신은 왜 태형에 처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포르키우스법이 로마 시민에게는 그 형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로마 시민권 소유자가 추방을 선택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태형의 사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대역죄를 지은 자에게 어떤 형벌이 더 잔혹하고 더 무거운가? 또는 더 가벼운가? 실라누스, 여기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로마 국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를 배신한 자에 대한 판결임은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일반 대중은 항상 누군가에게 농락당하고 기회, 시대의 운명에 농락당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들은 그래도 마땅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의원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쁜 사례로 간주하고 있는 일일지라도 애당초 그것이 시작된 동기는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하고 공정심이 모자란 사람이 권력을 잡은 경우에는 좋던 동기도 나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인임이 분명한 사람이 처형하지만 차츰 무고한 사람까지도 희생자로 만들게 됩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에 이겼을 때 30명의 압제자를 아테네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 30명은 반체제 분자로 간주된 자들을 재판도 하지 않고 사형에 처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처형당한 자들은 극형을 당해 마땅하다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30명의 압제자에 의한 처형은 날로 조금씩 늘어나 결국에는 죄 없는 사람까지 붙잡아서 재판도 하지 않고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공포가 아테네를 가득 채웠고 시민들은 노예가 됨으로써 자신들의 천박함을 속죄해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천박한 생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장악한 술라가 반대파를 죽이기 시작했을 때 로마 시민들은 그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로마인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욕심의 눈이 먼 자들이 저택만이 아니라 항아리나 옷가지까지도 몽땅 차지하고 싶은 나머지 그런 물건들의 주인 이름을 밀고하여 술라의 살생부를 넘치도록 채워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처음에는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던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살생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술라가 좌파 사람들을 돈방석 위에 앉혀준 뒤에야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첫 화살을 쏘는 사람이 이번처럼 집정관 키케로라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에는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기회에 다른 집정관이 거짓 음모를 진실이라고 믿고 자기 손에 넣은 권력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일이 선례가 되면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집정관과 원로원 최종 공고가 칼을 빼들었을 경우 어느 누가 그 한계를 깨우쳐주고 어느 누가 폭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원로원 의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용감하면서도 분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이라면 외국인한테서도 거리낌 없이 배웠고 그것을 방해하는 오만함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삼림은족한테서도 공격용과 방어용 무기를 도입했고 에트루리아인한테서는 관직의 표장을 도입했습니다. 동맹국이든 적대국이든 가리지 않고 좋다고 여겨지는 게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도입한 것입니다. 고부하기보다는 모방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공화국 설립 당시에는 그리스인들의 방식을 답습하여 태양을 남용했고 사형으로 푸짐한 진수성찬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강대해질수록 시민들의 발언권도 강해지고 이런 방식이 무고한 사람들한테까지 파급될 위험성을 고려한 결과 포르키우스법이 제정되어 죄인한테도 자진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나는 긴급조치를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거를 바로 이런 사고방식에 두고 싶습니다. 약소국이었던 로마가 지금과 같은 강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조상들에 비해 훨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것을 사용할 때 더 한층 깊은 사려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죄인을 석방할 것인가? 그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그래서는 가틸리나 일당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5명의 재산을 몰수하고 지방 도시에 한 사람씩 맡겨서 감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게는 원로원이나 민회에서 발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이번에야말로 그들을 국가의 적으로 규탄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카이사르 첫 처녀작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설을 보면 그 카이사르가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연설문을 좀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카이사르를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한 가지씩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카이사르가 상당히 창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거. 예.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보면 여러 가지 좀 발명을 좀 많이 하고 그 전쟁 당시에서도 뭐 다리 같은 거, 예, 뭐 공명기 같은 걸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하기도 하고 예, 이런 것도 했고 어쨌든 1년을 365일로 정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리고 이제 칼사르가 만든 것들은 좀 대부분 오래 살아남았거든요. 길게 역사적으로 지금도 거의 우리가 쓰고 있듯이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 본질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원리를 중심으로 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어쨌든 좀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어, 되게 이제 리더십에 관해서는 이 카이사르가 되게 좀 부드러운 리더십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카이사르 이전 시대 때는 이제 술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좀 공포 정치를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좀 공포를 심어주면서 이제 자신의 권위를 좀 높이는 그런 리더십이었거든요. 근데 카이사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자신의 어떤 제일 아끼는 식군단이라는 그 병사가 있는데 그, 그 군단이 있었는데 칼사르를 약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친구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억지로 이제 뭘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널 죽여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음, 좀 동기부여를 주려고 좀 많이 노력했던 그런 장군이어서 그리고 좀 유머 감각도 되게 많았었고 항상 좀 유쾌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멋있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카이사르는 좀 천재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카이사르와 라이벌이었던 폼페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숙한 천재 스타일이라서 20대 초반부터 뭔가 좀 윤곽을 드러내고 되게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고 이제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카이사르는 책에도 이런 소제목이 있거든요. 그 40살에 일어섰다. 그 정도로 40살 이전까지는 자신의 어떤 재능이 물론 재능은 있었지만 그게 밖으로는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음, 그게 뭔가 그게 좀 위안을 줬던 것 같아요. 40살에 일어나다가 사실 지금도 저한테 위안을 주는데 제가 이제 36살이니까 카이사르는 40살에 세상에 이름을 알렸으니까 되게 대기만성형인 것 같은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음,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대기만성형으로 이제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죠. 게다가 이제 칼살은 한 번 자기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난 그 이후부터는 진짜 로마 아니 이 그 모든 세상이 예 그냥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한테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좀 만만하게 봤다고 해야 되나? 아까도 병사들도 카이사를 좀 만만하게 봤고 예를 들어서 카이사르가 전쟁에 승리하고 이렇게 딱 왔을 때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런 의식을 치를 때 그 로마군 병사들이 카이사르한테 카이사르가 좀 대머리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놀리면서 저 대머리 저 바람둥이를 조심해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야유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카이사르는 거기에 대해서도 뭐 그냥 웃으면서 막 넘기고 장난도 좀 많이 치고 그런 걸 보면서도 와 나도 진짜 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음, 지금 닉네임이 참새인데 이 참새라고 정한 이유도 어찌 보면은 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참새 짹짹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 저도 이제 좀 그렇게 카이사르처럼 좀 놀림을 받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좀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스스로 자기를 막 높이지 않고 예, 낮추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새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기분 나빠하지 않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좀 자존심이 좀 센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누가 자신을 좀 모욕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막 화가 나서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 뭐 술라 뭐 폼페어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건데 카이사르는 그냥 자기도 막 이렇게 웃고 넘기고 이런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그다음에 어 남에게 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야, 이건 니 때문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항상 그냥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태도는, 음, 카이사는 불신을 감추고 신뢰를 보인다. 항상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 물론 이거는 전쟁 중에서 이제 자신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인데, 이게 인간관계에도 좀 적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저한테 어떤 좀 무시를 하거나 좀 언짢은 행동을 했을 때, 물론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어떻게든 그거를 좀 사과를 받는다라기보다는 그냥 안 좋거나 좀 서로 이제 서먹하거나 뭐 이런 점은 좀 최대한 감추고, 그 다음에 좋은 점들 있잖아요. 불신은 감추고 신뢰를 보여라. 그러니까 최대한 서로 간에 좋은 점들을 좀 드러내면서 관계를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더 많은 사람을 사귈 수 있지 않았나. 네. 이게 아마 저희가 카이사한테 배운 점입니다.
그리고 어, 카이사르가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은 몸을 사리지 않고 좀 앞장서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뭐 글쎄요, 이거는 좀 소설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어, 뭐지? 나폴레옹 장군도 좀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나폴레옹도 초반에는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음, 칼사르의 그런 멋진 모습.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도 내가 왜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이유를 딱 줬거든요. 예. 이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좀 자신의 어떤 모든 행동이나 경험 같은 거를 좀 데이터화 시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자기가 어디에 가서 뭐를 했다 이런 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이 어디 가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게 그냥 그걸 하나의 또 기록으로 남기고 다음에 또 전쟁 갔을 때는 예전에 내가 이랬을 때 이런 판단을 했었지에 대해 어떤 데이터를 남겨놓는 모습이 그게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 제가 이제 그 뭐지 그리고 갈리아 전쟁기라는 그걸 책을 적었거든요. 이게 뭐냐고 하면 이게 나중에는 또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자신의 전쟁을 그 오랜 5, 6년 전도 갈리아 전쟁 했잖아요. 갈리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독일 쪽 게르만 쪽 그쪽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그쪽을 이제 로마가 당시에 거의 점령을 했는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이제 글로써 다 나타냈거든요. 전쟁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는 그 심지어 그 어떤 민족의 어떤 문화까지도 자기가 다 적는 그런 디테일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 기록해서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이 다 읽고 예, 그게 여러 가지 효과를 냈겠죠. 그 책을 읽고 이제 사람들이 또 카이사르를 또 동경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전쟁 기록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예전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공무원 준비도 했었고 사회복지도 했었는데 사회복지사로 있을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서식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도 그때 당시만 보고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일일이 제 나름대로 폴더에다가 딱 정리를 다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서식 그리고 뭐 회계할 때 이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걸 다 했고 이제 사회복지 할 때만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그 서식을 제가 컴퓨터로 다 빼돌렸었거든요. 왜냐면 다음에 또 이거를 또 응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 그때 배운 여러 가지 스킬들이 지금도 다 쓰이는 거죠. 그때 뭐 서식 같은 것들도 다 안 버리고 컴퓨터로 다 저장해놓고. 그런 내가 습관이 생겼던 게 아마 카이사르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모든 걸 다 정리를 하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뭐 싸이월드 미니 홈피 할 때도 그 글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일기같이 쓴 글들을 책으로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글 다 정리를 했거든요. 예. 어쨌든 어떤 삶에서든지 그거를 다 쓰임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았던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과거에 했었던 그런 일들이 과거는 그냥 과거고 그때는 그냥 그때 또 판단하고 지금은 또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판단하는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몰라요. 뭐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때 일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생각 안 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우리가 혹시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항상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 순간순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칼사르는 이제 그 모든 순간에서도 다 의미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게 저는 이제 역사도 그렇게 순환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어, 변증법적 유물론주의거든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여서 점점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저도 항상 좀 많이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돼서 내 모든 경험들이 예, 아깝잖아요. 제가 공무원 공부한 것도 그냥 그 시기에만 공무원 공부하고 이게 땡이다 이라고 그걸 다시 안 보면 그걸 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지금도 이제 조금씩이라도 그 영어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예전에 공부했었던 것들이 내가 지금 하루에 5분이지만 딱 이 정도 공부해도 예전에 공부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다 안고 갈 수 있거든요. 사람의 기억이 그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배웠던 뭐 행정법이나 뭐 사회복지나 뭐 이런 것들도 그거를 좀 나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걸 어떻게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가끔씩 이렇게 재배치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현실에서 좀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들도 좋은 것 같지. 그런 카이사르처럼. 어. 그리고 카이사르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한 번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이제 전쟁을 할 때 그 알프스 산맥을 넘거든요. 그 산맥을 넘을 때도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 진영이 먼저 이동하고 자기 이제 따르는 군단들이 한 열 몇 군단 있거든요. 그게 자기 진영이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에 그 군단들이 와서 이게 다 같이 결집해서 다음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카이사르는 항상 자기가 먼저 도착을 해요. 어떤 A 지점에 도착을 하고 이제 B 지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A 지점에 자기랑 자기 이제 뭐 다른 부대가 한 군데 도착했으면 그 부대한테 나 이제 B로 먼저 이동할 테니까 너네들 모이면은 다시 이제 B로 이동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한 발 앞서 나가는 예,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행동 지향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었고 그다음에 뭔가 좀 한 가지 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 예.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어떤 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게 나중에 보면은 그게 어떤 공익으로 연관되어 있고 그런 거죠. 이제 공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또 사익으로 연관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한 가지 목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 카이사르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보시면 다 알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저께도 뭐, 누구가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었거든요. 그게 단순히 그냥 밥을 먹는 거는 저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좀 바빠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게 나한테 어떠한 또 뭐 내 사업적인 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좀 내 나름대로 명분을 좀 만들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감사일기 쓰기 이런 거 하는데 그분이 또 감사일기 쓰기 어떤 그런데 좀 관심 있는 분이라서 만나서 저의 어떤 사업 플랫폼을 좀 만드는데 좀 도움이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그분 만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사업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또 맛있는 것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밥을 사줬으니까.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간순간이 좀 의미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론 이게 두 가지 목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뭐 보내는 약속 시간에 그 보내는 그 순간순간이 그냥 어 한 하나의 그냥 그 식사 자리나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전체 이제 시간적인 연장선상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게끔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요새 뭐 자기계발서 이런 데서도 보면은 김미경 강사 뭐 이런 분들도 보면은 뭐 투인원이라 해가지고 뭐 한 가지 행동을 하면서 뭐 아, 한 가지 행동이 아니다. 한 가지 시간에 두 가지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어찌됐든 간에 예, 음,
이거는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여러분들도 아마 살다 보면 이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 예. 예를 들면, 이제 딱 얘가 생각이 났는데, 그 연예인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보니까 1박 2일에 한효주 나왔던데, 이제 한효주도 어찌 보면은 뭐 그냥 뭐 자기도 뭐 제주도 이제 놀러 갔던데 1박 2일에서. 근데 그냥 뭐 그 시간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왕 놀러 갈 거면 이제 좀 자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영화도 나오고 하니까 영화 홍보도 되는 1박 2일 이런 데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정글의 법칙 이런 프로도 보면은 거기 나오는 연예인들이 거기 가서도 물론 좋은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한 번 더 그런 데 나와서 뭐 자기 뭐 작품 활동하고 있으면 홍보도 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서 좀 그런 방향으로 좀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네,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음, 그리고 어, 카이사르가 좀 여자를 막 좋아하고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여자들한테 선물도 되게 많이 해주고 막 이런 모습 나오는데, 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카이사르가 진짜 여자를 좋아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음, 자기도 어찌 보면 엄청난 공인이잖아요. 예. 근데 그냥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냥 자기 자신이 스스로 좀 약간 망가지려고 예, 그 여자를 좀 일부러 좀 밝히는 컨셉,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음, 자신의 어떤 그 권위라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 같거든요. 그게 저도 좀 보면은 막 그 사람들한테 야 참새가 여자 좋아한다더라, 약간 이런 소문도 많이 나고 하는데, 좀 그런 게 저는 좋아요. 그게 이제 칼사르와 닮아서 단순히 좋은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내 안에서 좀 생기는 그런 권위 같은 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되게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제가 스스로 계속 무너뜨리고, 어, 그런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권위 같은 게 없어야지 내가 좀 자유롭고 이렇게 뭘 배우더라도 잘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그 새로운 상황에서 자기가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자기가 좀 뭔가 배워야 될 게 있을 때,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는 것도 좀 제약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야, 니 그런 것도 모르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뭐 자기 이제 체면 안 깎아내리는 선에서 자기 자신을 좀 괜히 과장하고 그렇게 하면은, 음, 자존심은 세울 수 있지만 좀 성장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카이사르도 자기 스스로를 좀 내세우려는 게 없어요. 자존심이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자기가 더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있죠. 예. 항상 그 자존감은 아마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보다 더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거.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행동할 때는 나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법륜스님도 어 이제 나는 뭐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되게 나도 자유스럽고 여러 가지 뭐 얽매이는 것도 없고 또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좋은 거 있으면은 다 이렇게 자녀들한테 주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그 법륜스님 그거 할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자기는 안 좋은 거 그냥 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더 부모님처럼 큰 마음을 좀 가지는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어, 칼사르는 또 되게 빚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빚이 많은데도 빚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사르의 경제관이 어떤 걸 했었냐면, 내 돈도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다,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좀 웃기긴 한데 그 정도로 빚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빚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돈도 내 돈이라고 진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카이사르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빚을 많이 내서 카드 값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A 회사 카드 값이 많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뭐 B가 다 갚아줄 거고 B 카드 회사가 A 카드 회사가 갚아줄 거고 B 카드 회사는 C 카드 회사가 갚아줄 거고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진짜 막 어, 빚이 되게 많아서 파산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뭐 국가가 뭐 갚아줄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내 노후 걱정도 뭐 안 하고 어차피 뭐 국가가 다 내 노후는 다 책임져 줄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그게 왜 멋있었냐면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카이사르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태평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카이사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보면 돈 걱정 안 하고 좀 되게 사는 것 같아요. 어, 게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막 그때 당시에 막 총무를 했었는데 경제관념이 그렇게 투철하지가 않아서 그냥 뭐 공금을 이렇게 횡령하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게 진짜 카이사르의 영향. 카이사르가 어찌 보면은 좀 인물 자체가 좀 되게 좀 삐리한 사람이거든요. 예. 좀功利주의적인 관점이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되게 도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모습이 더 멋있어 보였고. 음. 어, 그리고 이제 카이사르 이 책에서 보면은 뭐 전쟁 사부 정치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카이사르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여자를 사귀었는데 뭐 여자들한테 엄청난 값비싼 선물을 좀 많이 해줬다. 자기는 받지는 않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여자랑 사귀면서도 자기는 별로 원한 받을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계속 뭐 항상 사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제 와 그러고 보면 제 인생에 진짜 카이사르가 영향을 많이 주긴 줬네요. 항상 카이사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똑같이 그대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 얘가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이 본문을 한번 읽어 드릴 건데 음, 제가 이제 읽어 드리는 내용은 칼사르와 여자 그리고 칼사르와 돈에 대한 제가 뭐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말해 주시면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어, 그럼 실제로 칼사르가 어땠는지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일단 칼사르와 여자부터 먼저. 칼사르와 여자. 고금의 역사가나 연구자들의 서술을 읽다 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칼사르에게 반해버린다는 것에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기독교 역사관에 서 있는 사람도 칼사르를 나쁘게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칼사르보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르크스의 역사관을 받아들인 사람도 칼사르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식으로는 말할 수 없는 모양이다. 공산국가였던 동독의 작가 브레이트가 묘사한 칼사르의 모습은 너무나 생생해서 그런 식으로 칼사르의 일생을 썼다면 처음부터 아예 쓸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라고 여겨질 정도다. 이들이 칼사르에게 매료된 이유는 열가지 않겠다. 칼사르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의 모든 언행을 꼼꼼히 따라가야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해두겠다. 그것은 고금의 역사가나 연구자나 작가들이 결코 자백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들이 쓴 글의 행간에 아무래도 배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카이사르는 왜 그토록 여자한테 인기가 있었으며 게다가 그 여자들 가운데 아무한테서도 원한을 사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고대 로마에서 미남의 평가 기준은 여자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단정한 용모였던 모양이다. 깨물고 싶을 정도였다는 젊은 시절의 폼페이우스, 보기 드문 미모로 평판이 난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총애한 안티노의 초상에서도 그것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 조각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이 기준에 따르면 칼사르는 결코 미남이 아니다. 젊은 시절부터 뺨에는 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40대 후반부터는 머리가 눈에
찌게 후퇴하는 바람에 가운데 부분의 머리카락까지 이마 쪽으로 끌어내려서 대머리를 감추느라 고심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세계가 그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하기 전에, 즉 40대까지의 그는 항상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유복할 리도 없고 여자의 허영심을 채워줄 만한 권력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자라는 여자는 모두 카이사르를 좋아했다. 마른 체격에 키가 크고 행동거지에 기품이 있었다고 많은 역사가들이 썼으니까 전체적인 자태는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자태도 좋고 얼굴까지 아름다운 남자는 당시 로마에는 수두룩했다. 카이사르가 말을 재미있게 하는 남자라는 것은 그의 저술에서 볼 수 있는 교양과 풍자와 유머의 절묘한 배합을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간다. 하지만 자화자찬하는 버릇만 참으면 키케르도 꽤 재미있는 말 상대였다. 그런데도 오직 카이사르만이 자기 차례가 오기를 줄지어 기다리는 상류층 부인들을 모조리 맛보는 빛나는 영광을 누렸다. 기록에 남아있는 이름만 열거해도 호합판이다. 카이사르의 최대 채권자인 크라수스의 아내 테오토리아, 남편이 오리엔트 출정해 있는 동안 얌전히 집을 지켜야 했을 터인 폼페우스의 아내 무키아, 폼페우스의 부장으로 역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가비니우스의 아내 로리아, 원로원 의원의 3분의 1이 카이사르에게 아내를 도둑맞았다고 말하는 역사가도 있다. 카이사르의 애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여자는 훗날의 클레오파트라를 제외하면 세르빌리아일 것이다. 나중에 카이사르 암살의 주모자가 된 브루투스의 어머니 세르빌리아는 재혼을 거절하면서까지 카이사르의 애인으로 남아있기를 고집한 여자였다. 이런 여자들은 모두 로마의 상류층에 속한다. 말하자면 미장원이나 양장점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이다. 그런데 서로 질투를 하거나 싸우지도 않은 채 자기 차례가 오기를 얌전히 기다리면서 차례로 그의 애인이 되었으니 유쾌한 일이다. 정보도 당장 전달되는 사이였을 텐데. 하지만 카이사르가 치마두른 여자라면 아무나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당시 로마 사교계에서 가장 화려한 존재였던 클라우디아한테는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다. 클라우디아는 보나 여신제가 열린 날 밤에 카이사르 저택에 여장하고 침입한 클라우디우스의 누이 동생이다. 로마 최고의 명문가 출신인데다 날씬한 몸매에 교양도 있고 루쿨루스와 이혼하면 당장 메텔리우스와 재혼하는 식으로 원로원의 유력자들을 차례로 남편으로 삼는 한편 시인 카툴루스의 시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레스비아의 모델로 지목된 여자이기도 하다. 소크라테스 시대의 아테네의 여인들과는 달리 로마 여인들은 연회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거기서 춤을 추는 것이 직업 무용수들의 일이고 상류층 부인이 할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클라우디아는 이를 무시하고 능숙하게 춤을 추어 당장 로마 전역에서 화제가 된 여자다. 기원전 1세기에 로마의 남녀 동권론자였다라고 평하는 연구자도 있다. 또한 그녀는 무엇으로 유명해졌던 간에 유명한 남자를 좋아했다. 카텔리나 역모 사건으로 명성을 떨친 키케로한테까지 추파를 던졌고 키케로 역시 그녀에게 마음을 준 적이 있다. 로마의 멋쟁이 카이사르가 이런 클라우디아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을 리는 없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그녀와 평범한 교제는 했어도 애인으로 삼지는 않았다. 사생활이 문란한 여자는 그의 취향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클라우디아는 그로부터 10년 뒤 젊은 애인이 떠나버린 것에 화가 나서 그 남자가 돈을 횡령했으며 자신을 독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고발했다. 이 재판의 피고 측 변호사가 바로 키케로였다. 키케로는 클라우디아의 행동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승소를 얻어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카이사르의 여성 편력이 어떠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여자라면 누구나 다 좋아한 것이 아니라 취향에 맞는 상대를 골랐고 그것도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남자가 강렬히 원하면 여자다운 여자는 굴복하게 마련이다. 어쨌든 카이사르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여자한테 인기가 있는 것뿐이라면 역사가와 연구자들의 부러움까지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기가 있는 것뿐이라면 검투사나 배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훌륭한 남자들까지 그에게 부러움을 느끼는 것은 카이사르가 그렇게 많은 여성들을 편력했는데도 그에게 원한을 품은 여자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여자한테 인기가 있는 것도 남자의 소망이지만 과거의 여자한테 원한을 사지 않는 것이야말로 모든 남자가 마음속에 몰래 품고 있는 소망이 아닐까 싶다. 재구시를 하는 사나이라면 스스로 추문을 자초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문은 여자가 남자한테 화가 났을 때 일어난다. 그러면 여자는 왜 화가 나는가? 화가 나는 것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여자는 상처를 입는가?
클라우디아가 고발한 켈리오스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를 맡은 키케로의 변론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지만 모든 여자가 추문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나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금전적 도움을 받고도 무정하게 등 돌려 버렸을 때이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여자의 심리를 모르는 켈리오스 따위와는 전혀 달랐다. 첫째, 사랑하는 상대를 화려한 선물로 공략한 것은 여자가 아니라 카이사르 쪽이다. 이것도 그가 막대한 빚을 진 이유가 되었지만 빚이 늘어나니까 선물 같은 건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할 여자는 아내뿐이고 다른 여자는 값비싼 선물을 주는 남자를 사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카이사르가 세르빌리아에게 선물한 600만 세스테리우스짜리 진주는 한때 로마 여인들의 화제를 독차지했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필라티노 언덕 위에 호화저택을 두 채나 살 수 있는 금액이다. 둘째, 카이사르는 애인의 존재를 숨기지 않았다. 그의 애인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아니, 여자의 남편까지 알고 있었으니까 비밀도 아니다. 오리엔트에 출정 중인 폼페이우스와 가비니우스도 아내가 카이사르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래서는 스캔들이 될 수 없다. 공공연하면 여자는 정치인이 아닌 정부에 불과하다 해도 그것을 불만스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카이사르는 차례로 관계한 여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하고도 결정적으로 인연을 끊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다시 말해서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공공연한 애인이었던 세르빌리아의 경우 카이사르는 그녀와 관계를 끊은 뒤에도 그녀의 소원이라면 뭐든지 들어주려고 했었다. 그녀의 아들 브루투스가 폼페이우스 편에 가담해서 자기한테 칼을 돌렸을 때도 전투가 끝난 뒤 브루투스의 안부를 걱정했고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자 당장 세르빌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했다. 또한 클레오파트라가 공공연한 애인이 된 뒤에도 세르빌리아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구구지를 싸게 불화해주는 등 공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했다. 이것을 세르빌리아의 아들 브루투스가 어떻게 느꼈는지는 별 문제지만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는 것은 다른 여자들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카이사르의 아내와 함께 참석한 잔치에서 앳 예인을 만났다고 하자. 같은 계층에 속해 있으니까 우연히 만날 확률도 높았을 것이다. 그런 경우 평범한 남자라면 난처하게 여긴 나머지 본의 아니게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내한테는 잠깐 기다리라고 말해놓고 참석자들이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히 앳 A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상냥하게 잡으면서 묻는다. 어떻게 지내시오? 별거 없으시죠? 여자는 무시당했을 때 가장 깊은 상처를 입는 법이다. 애인이야 그것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쪽에도 큰 문제는 없다. 선물에 차이를 두는 것도 아니고 정실이라면 공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기간 뒤에 아내한테 그날 원로원에서 키케로가 행한 장강서를 재미있게 들려주거나 하면 아내도 무시당했다고 화낼 수는 없다. 거듭 말하지만 여자가 무엇보다도 깊은 상처를 입는 것은 남자한테 무시당했을 때다. 이탈리아의 어떤 작가는 말하기를 카이사르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한테 한 번도 원한을 산 적이 없는 보기 드문 재능의 소유자라고 했지만 나는 역사적 사실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여 그 비결을 추측해 보았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여자와 대중이 똑같다. 여자 심리를 통찰하는 데에는 그 대상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수가 많든 적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예, 제가 그 카이사르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가 몇 년, 엄청나게 오랜만에 또 이 책을 읽는데, 되게, 시오노 나나미가 책을 좀 재밌게 잘 썼네요. 예. 어쨌든, 저도 이 책에 나왔던 방식대로 좀 여자들한테 대체로 좀 선물을 좀 많이 하고 얻어먹지 말고, 예. 뭐,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도 무정하게 등을 돌려버리면 여자가 산다고 하니까, 저는 무조건 여자들한테 돈 한 푼도 안 쓰게 했거든요. 이게 사귈 때부터 첫 시작부터 거의 끝까지.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저를 원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도 지금 뭐 연락을 하려고 하면은 다 연락을 하거든요. 그 사귀었던 애들. 근데 그 정도로 애들이 뭐 내를 막 싫어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 하여튼 어떻게 헤어져서든 간에 지금 연락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걔네들한테 맛있는 거 엄청나게 많이 사줬거든. 그리고 선물도 좀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이건 맞는 것 같아. 여자한테 원한을 사지 않는다. 이거는 확실하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내가 해보니까 안 좋은 건 뭐냐고 하면 어 너무 내가 이렇게 막 사주고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여자들이 나를 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어느 정도 이제 선물 주면 좋아하지.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이러면은 좀 그 소중함을 모르게 되고 그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그게 안 좋은 거죠. 예. 사랑을 항상 주는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을 거의 그냥 선물 주고 막 이렇게 잘해주는 그렇게 계속해서 주는 사랑만 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자들이 자기한테 집착도 별로 안 해요. 항상 이렇게 잘해주기만 하면 제가 그걸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좀 해가 들었어요. 어느 순간 카이사르처럼 하니까 너무 여자들이 소중한지도 모르고 선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사주면 내가 더 나쁜 놈 되고 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 방식을 좀 버리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음, 다시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또 내가 여자친구가 생기더라도 다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자유스럽고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때 그냥 좋아하고 싫을 때 그냥 그만두고 음, 또 이제 뭐냐고 하면은 어 그냥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계산을 한다는 건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계산을 한다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니보다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밥을 사주고, 예? 그 남자가 여자들한테 밥을 사주고,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밥을 사주고 이런 것도 어찌됐든 간에 좀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밥을 사주면서 막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세뇌를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래, 내가 뭐, 이해를 해야지. 뭐, 내가 훨씬 더 높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높다, 낮다 이런 개념보다 좀 내가 더 훨씬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성격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원래, 연애할 때도 음, 사랑을 주는 쪽과 사랑을 받는 쪽이 있는데, 사랑을 주는 쪽이 계속 있으면, 그게 뭐, 연애 관계에서는 그게 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은 내가 좀 성격이 되게 좋아지고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받는 쪽에 있으면, 선물이든 뭐든지, 받는 쪽에 있으면, 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자기 자신, 그냥 그 순간에는 사랑을 했고, 내가 더 유리한 사랑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 사랑을 준 쪽이 훨씬 더 성장하는 걸 알게 돼요. 예. 이건 내가 엄청나게 연애를 많이 해보고 이제 느낀 예, 그런 점이라서, 앞으로도 내가 이제 사랑을 하면 칼사르식처럼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여기서도 말했듯이 뭐, 여자를 어디서 만나더라도 절대 모른 척 하지 마라. 무시하면 이제 무시를 당했을 때 여자는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언들도 있는데 이것도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근데 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겠죠. 시원하나님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재밌긴 한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그리고 카이사르와 돈에 대해서 이제 카이사르가 어떤 경제적인 관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는 게 있거든요. 어,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카이사르와 돈. 예. 고금의 역사가나 연구자들에게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카이사르가 왜 그렇게 엄청난 빚을 지었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그처럼 막대한 빚을 질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어떤 기록이나 어떤 역사서를 보아도 카이사르는 빚을 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수브라의 사저나 라비코의 별장을 빚쟁이들한테 빼앗기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로마 상류 사회의 경제 규모로 보면 하찮은 부동산이지만 그래도 애당초 담보로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로마 여인의 기감이라는 말을 들은 어머니 아우렐리아의 교육을 반영했는지 칼사르는 집안에서 참으로 견실한 생활을 영위했다고 한다. 그래서 빚도 집 안으로는 끌어들이지 않았다는 방침이었을까. 하지만 담보 없이 빚을 얻으려면 고대에도 고리 대금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관계를 통할 수밖에 없다. 이 특별한 관계가 카이사르에게는 크라수스였다. 남성이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좋은 현재의 역사가나 연구자들의 고찰로는 카이사르가 왜 여성한테 인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원한도 사지 않았는가를 해명할 수 없고 오히려 여자 입장에 서야만 비로소 해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 유복한 지식인인 플루타르코스나 상아탑에 틀어박힌 채 연구에 골몰하고 있는 현대 학자들의 고지식한 고찰로는 권력도 없었던 카이사르가
어떻게 그처럼 많은 빚을 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추리와 해명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그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심리적 상호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즉 빚을 많이 진 채무자일수록 빚을 얻기도 더 쉬운 것이다. 카이사르에게 최대 채권자는 마르쿠스 리키우스 크라수스였다. 그 자신이 빌려준 돈도 막대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진 부채의 지불 보증까지 서주었을 정도니까 거의 유일한 대형 채권자라고 해도 좋다. 카이사르보다 14살 위인 크라수스는 아버지 때부터 이미 로마 제1의 갑부였지만 당대에는 재산이 국가 예산의 절반이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재상권에 기술했지만 처형자의 몰수 재산을 경매에서 헐값에 사들이거나 화재로 내려앉기 직전의 집을 역시 헐값에 사들여 재산을 늘린 인간, 즉 돈을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는 인간의 돈이라는 것에 대해 돈을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는 인간은 돈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카이사르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간파했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빚이 소액일 때는 채권자가 강자이고 채무자가 약자이지만 액수가 늘어나면 이 관계는 역전된다는 점을 카이사르는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빚이 소액일 때는 단순한 빚에 불과하고 채무자에게 아무 보증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빚이 늘어나면 사정이 달라진다. 빚을 많이 지게 되면 보증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많은 빚은 채무자에게 골칫거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채권자에게 골칫거리가 된다. 떼었다고 체념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총독에 임명되어 에스파냐로 떠나야 하는 카이사르가 떼지어 몰려온 빚쟁이들 때문에 발목이 잡혔을 때 보증을 서주어 떠날 수 있게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크라수스였다. 그리고 그 후로는 본인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카이사르의 출세를 도와주게 되는 것도 언제나 크라수스였다. 다만 크라수스 같은 채권자에게 다행이었던 것은 고대 로마에서도 카이사르 같은 채무자는 어디까지나 극소수였고 카틸리나처럼 빚은 신세를 망친다고 믿고 괴로워하는 고지식한 사람이 대다수였다는 점이다. 현대 연구자들 중에는 이 시기에 카이사르가 빚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크라수스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단언할 수 있다. 행동의 자유를 갖고 있었던 것은 크라수스보다 오히려 카이사르 쪽이었다. 그 증거도 제시할 수 있다. 카이사르는 내전기에서 이렇게 썼다. 그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대대장이나 백인 대장들한테 돈을 빌려 병사들에게 보너스로 주었다.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다. 지휘관들은 돈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싸웠고 총사령관의 선심에 감격한 병사들은 전심전력으로 기울여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이다. 카이사르 같은 사람은 은행 측에는 달갑지 않은 인간이었을지 모르나 위에 몇 줄은 그가 채권자에게 도리어 큰소리치면서 빌린 돈을 무엇에 사용했는지도 보여준다. 여자들한테 주는 선물은 그리 대단한 액수가 아니다. 그런데 빚이 그렇게 막대해진 이유는 도로보수나 검투사 시합이나 선거운동에 돈을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일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도 개인 재산을 늘리는 데에는 돈을 쓰지 않았다. 키케로처럼 빚까지 져가면서 로마의 1등 주택지인 필라티노 언덕에 호화주택을 짓거나 이탈리아 각지에 8개나 되는 별장을 사들이지는 않았다. 카이사르가 부동산에 관심을 보인 것은 로마의 심장부인 포로 로마노를 확장하는 것에 비롯한 공공사업뿐이었고 개인용으로 만든 테베네강 서안의 정원도 유언으로 로마 시민에게 기증했다. 그는 무덤에도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다. 실제로 그의 무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래서 정적들도 그의 부채를 가지고 시비거리로 삼기가 어렵다. 사복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는 이상 돈의 출처가 어디든 불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카이사르는 오히려 강한 처지에 놓인 채무자였기 때문에 크라수스도 카이사르한테만은 계속해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 후세 연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남의 돈으로 혁명을 해냈다고. 채권자에게 발목이 잡힌 상태로는 국가 개조를 최종 목표로 삼고 권력을 향해 달려갈 수는 없는 법이다. 예. 카이사르와 돈의 관계에 대해서 적은 부분이 있는데 카이사르는 이제 돈을 많이 빌렸지만 그래도 이제 좀 자유로운 입장이었다는 거. 예, 그 정도로 뭐 돈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뭐 자신이 뭐 그거 신용불량자가 돼도 어차피 뭐 내 돈은 국가에서 다 갚아줄 건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배째라는 식의 어떤 마인드. 그리고 진짜 그 크라스스 돈이 어차피 내 돈이고 뭐 네 돈도 내 돈이고
뭐, 이 세상의 모든 돈이 다 내 돈이고, 뭐, 이런 식의 마음으로 생활했다는 것은 그 어떤 배짱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지오나나미가 이렇게 묘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카이사르는 나중에 뭐 돈을 다 갚습니다. 이게 그냥 자기 자신한테 되게 그 돈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돈으로 자기가 그 최고 집정관까지 올라가거든요. 최고 자리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돈으로 선거 자금도 하고 돈으로 이제 그 공공시설도 지으면서 인기도 얻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자기의 퀄리티를 되게 높여놔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게 돈이 없으니까 자꾸 남의 돈을 쓴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서는 거기서부터는 그 자신의 어떤 가치가 생기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서도 좀 많이 승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다 갚아 나가는데 음, 그런 마인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경제적인 관념이 그러니까 부자 스타일은 아닌 거죠. 예.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자신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이제 돈을 남의 돈까지도 상관없이 막 돈을 썼다는 거. 그 여자한테 선물하는데도 돈을 빚을 내서라도 선물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관념으로 보면은 뭐 말이 안 되지만 예, 상당히 통쾌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어렸을 적에 가졌던 거예요. 제가 뭐 책을 20번이나 읽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예. 어, 어쨌든 뭐 저는 지금도 계속 카이사르와 좀 더 완전 100% 일치를 시키려고 좀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이 세상을 좀 카이사르처럼 좀 파란만장하고 좀 의미가 넘치고 예.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 얼마나 좀 소중한 인생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뭔가 좀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제가 이거 정리를 좀 오늘 좀 준비를 거의 안 해서 그런지 좀 두서없이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또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대충 다 말한 것